안녕하십니까. 2023년 27회 화물운송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7회 시험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좀 문제가 많이 쉽게 나왔습니다. 가장 평이한 내용들 중심으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도 과거에는 꽤 많이 나온 편이었는데, 계산 문제도 채트판 공식으로 계산하는 문제하고 보겔의 추정법 하나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 풀으셨을 텐데,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운송 수단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운송 수단별로 특징들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오죠. 공로 운송하고 철도하고 항공하고 해상 운송 여러 가지 비교하는 거 잘 나옵니다. 가장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 보시면 철도 운송은 장거리 대량 운송에 유리하다. 맞죠? 철도 운송, 장거리 대량 운송에 유리하다. 근데 운송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운송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 잘못됐죠. 운송 시간도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한, 물론 이제 항공 운송이 가장 빠르지만 항공 운송 다음으로 빠른 게 바로 철도 운송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운송 수단과 비교했을 때 운송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철도 운송을 하려면 처음에 레일 깔고 철도역 만들고 투자가 엄청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인프라 설치 관련 진입 비용이 낮다고 했는데 아주 높죠. 그래서 초기 인프라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앞부분 내용은 맞죠. 장거리 대량 운송에는 유리하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해상 운송 나와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대량 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대량 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가장 적합한 것이 해상 운송입니다. 근데 전기 항로에 치우쳐가지고 유연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물론 해상 운송이라고 할 때 전기선도 있지만 부전기선이 있죠. 또 부전기선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잘못됐고요. 유연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 이 말이 잘못된 것이죠.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전기선도 있지만 부전기선이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유연성과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편입니다. 여러 가지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전용선도 있고요. 해가지고 뒤에 말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것이고요. 다음에 3번에 항공운송은 장거리를 신속하게 운송하며 항공기의 대형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은 항공기가 대형화되고 있죠. 운송비 절감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운송비 절감이라고 하는 게 화물의 단위당 운송비예요. 항상 톤당 운송비. 그래서 한꺼번에 대량 운송하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고, 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운송비를 갖다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요. 4번에 공로 운송, 화물자동차 운송을 얘기합니다. 공로 운송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죠. 도어투도어가 가능한 게 바로 공로 운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해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 또 철도 운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 운송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에 공로 운송이 포함돼야 되는 거죠. 이어져야. 그래서 이제 복합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데 일회 수송량은 다른 거에 비하면 적지요. 그래서 운임 부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아니죠. 운임 부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톤당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연안운송도 나와 있습니다. 연안운송은 국내 항구 간의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게 연안운송 또는 연안해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항만 하역시설 투자비가 적은 편이에요? 아니 들죠. 많이 들죠. 국내 항구마다 큰 배가 접안할 수 있게 서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해상 경로가 비교적 짧은 것이 단거리 운송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뒤에 말은 맞습니다. 해상 경로가 비교적 짧은 단거리 운송에 유리하다는 것은 맞고,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송 수단별 특징 물어봤는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도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근 운송 산업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운송 사업이라든가 또 물류 산업의 최근 현황 같은 거 많이 물어보죠.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첫 번째는 철도 운송은 철도 르네상스를 통하여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우수한 경쟁력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운송의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건데, 되게 도심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우수한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뭐의 대체 수단? 해상 운송의 대체 수단은 아니겠죠. 당연히 뭐요? 항공 운송의 대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항공 운송의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운송수단의 대형화, 신속화 추세에 따라 뭐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운송수단이 대형화되고 신속화되니까는 거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운송수단의 소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중간 거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류센터 같은 거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근래 들어와가지고 점점 더 거점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거점의 수가 줄어들고 그 기능이 복합화되어가는 새로운 지역경제 협력 시대를 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5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운송 방식은 당연히 아니고 경로도 아니죠. 거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후변화와 관련된 운송수단의 기술혁신인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운송수단의 기술혁신은 뭘까요? 기후변화, 친환경이죠. 중요한 게.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운송수단의 기술혁신이라고 할 때는 인공지능은 아니죠. 당연히 친환경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선업의 새로운 부흥시대를 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관련하여 최저 생산비 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최저 생산비라고 하면 뭘 강조하는 거죠?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율성을 강조할 때는 바로 비용 절감이에요. 비용 절감인데, 그럼 최저 생산비보다라는 말은 뭐예요? 효율성보다는 무슨 공급망을 중시한다고 하는 거죠. 저 효율성보다 뭘 중시한다? 있는 것 중에서 효율성은 아닙니다. 당연히 안정적인 거죠. 안정적인 공급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협업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가로 안에 맞는 말 다 합쳐서 맞는 말이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주어진 것 중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뒤에 거 2개만 확실하게 알면 또 쉽게 나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 당연히 친환경일 것이고, 여기서 최저 생산비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건데, 효율성보다도 뭘 중시한다? 효율성은 아니죠. 그래서 뒤에 것만 가지고 판단해도 답은 쉽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꽤 나오죠. 일종의 서비스 문제로 해가지고 다 맞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42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3번 문제도 일반적으로 맨 앞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그 문제죠. 자, 앞에서 나오는 게 항상 운송에 대해서 나오고 운송 서비스, 운송 수요에 대한 내용들 의뢰 나오지 않습니까? 운송의 기능 포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시험지 받고 처음부터 마음 편하게 출발했을 것 같은데, 자, 33번 운송 서비스의 특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1번 운송이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즉시제라고 했는데 맞죠? 운송은 바로 즉시제라고 하는 거. 자, 생산이라고 하는 게 운송 서비스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는 뭐예요? 운송 서비스의 수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 서비스에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이 즉시 이루어져가지고 운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즉시제라고 합니다. 즉시제이다 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운송 공급은 비교적 계획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근데 운송 수요는 화주에 의해서 운송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송 수요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계획적이고 비체계적이라고 했는데 맞죠? 그래서 되게 공급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만 운송 수요는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운송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공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무계획적이고 비체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대적이라는 말 공급에 비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3번에 개별적 운송 수요는 다양합니다. 맞죠? 근데 운송 수요는 집합성을 가질 수 없다? 아니죠. 지금은 운송과 관련해가지고도 뭐예요? 수배송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동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여러 화주의 화물을 갖다가 함께 운송한단 말이에요. 그럼 운송 수요가 집합성을 갖게 됨으로써 그만큼 이제 다양한 개별 수요를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공동화함으로써 또 운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운송 수요가 집합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이 잘못됐습니다.
자, 수배송 공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운송 수요가 집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4번 운임의 비중이 클수록 자, 전체 경비 중에서 운임의 비용이 매우 큰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운임 상승은 상품 수요까지 감소시킵니다. 맞죠? 그래서 운임 비중이 클 때 운임이 상승하게 되면 상품 수요까지도 감소시키는 거죠. 가지고 운송 수요를 줄이게 돼요. 자, 운송 수요의 탄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탄력성 개념이 많이 나오고 탄력성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임금이 올라갈 때 여기서 운임이죠. 운임이 올라갈 때 운송 수요가 크게 감소한다. 그러면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운임의 비중이 클 때 운임이 상승하면 상품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상품 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되면 운송 수요도 크게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해 주시고 다음에 5번에 운송수단 간의 대체성이 높은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운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체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화물차 대신 철도 운송이 가능하다면 운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이렇게 해갖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 나머지 다 쉬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 문제 보시면 국내 화물 운송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관리에 입각한 계획 수송 체계의 강화. 좋은 말을 들으시죠. 과학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 바탕을 둔 계획 수송 체계를 강화하는 거, 합리화 방안에 포함되죠, 당연히. 다음에 두 번째, 운송수단을 대형화하고 신속화하고 표준화한다? 바람직하죠. 세 번째, 적재율을 감소시켜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적재율을 갖다가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물류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재율이 뭐예요? 예컨대 차량 한 대가 있는데 가득 화물을 갖다 실었을 때 10톤 화물이다. 10톤 차량이라고 하면 10톤을 실을 수 있잖아요. 근데 10톤을 실을 수 있는데 몇 톤을 적재하느냐 이거죠. 그럼 당연히 10톤 화물차라면 10톤을 갖다 적재해야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적재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적재율을 갖다 감소시킨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장 초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공동수배송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공동수배송을 해야만 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물류활동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운송업체가 대형화되고 전문화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만 규모의 경제 이익을 크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국내 화물운송의 합리화 방안 해가지고 가장 초보적인 내용인데 물론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아주 그냥 쉽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5번 문제 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운송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자, 운송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에 보관과 배송을 연결하는 인적 조절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배송 간, 자, 수송과 배송 간의 보관을 갖자 하잖아요. 자, 수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송한 다음에 배송을 하려면 중간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물류센터에서. 그러면 자, 수송, 보관, 배송을 연결하는 게 이게 인적 조절 기능입니까? 우리가 인적 조절 기능 하면 뭐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게 인적 조절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물류의 기능이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갖다 연결시킨다고 하는 게 바로 자, 인적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수송과 보관, 자, 배송을 갖다 연결시키는 것은 시간적 기능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송과 배송 간에 타임이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중간에 보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 시간적 조절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적 조절 기능이 있다는 거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시간적 조절 기능. 자, 1번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답이 쉽게 나왔죠. 그 다음에 2번에 저 운송을 통해서 한계 생산비의 차이를 갖다 극복하는 장소적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맞죠? 그 장소적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운송의 가장 기능이 장소적 또는 공간적 조절 기능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 한계 생산비의 차이를 갖다가 극복할 수가 있죠. 한계 생산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 새로운 효용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 이동을 통한 생산비 절감 기능이 있죠. 여러 가지 창출하는 효용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운송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물류비 절감 기능.
자, 넓게 물류비 안에 운송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운송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다른 분야의 물류비까지도 함께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지역 간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 교환,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능도 있다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역 간 운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 교환, 소비까지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운송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46권도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뭐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물류관리사 준비하다 보면은 물류관리론, 보관활용론 이런 과목들 공부하잖아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와 운송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 미국 마케팅협회 우리가 물류 관련 교과서가 몇 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류관리론 또는 뭐 물류학 개론, 물류학 원론 이런 교과서가 있는데 앞부분마다 다 의뢰 나오는 얘기예요. 물류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어떻게 확산됐는가. 근데 우리가 물류관리론 공부하실 때 나오잖아요. 우리가 물류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언급됐던 게 뭐죠? 물류관리입니다. 물류관리 해가지고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매니지먼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과거의 물류 기능이에요. 70년대, 80년대. 그래서 물류관리라고 할 때는 물류비 절감에만 관심을 줬던 거죠. 물류비 절감.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특히 고객 서비스가 강조가 되고 하면서 나온 개념이 로지스틱스가 나왔습니다. 로지스틱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나오면서 물관리의 목표도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19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와서 SCN 개념으로 확산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과거에는 물류라고 하는 것도 물류라고 하는 게 유통의 한 분야 아니니까 물적 유통. 물적 유통이고 물적 유통은 마케팅의 한 분야 아니에요. 그래서 마케팅의 범위 내에서 물류를 갖다 파악을 해가지고 물류비 절감에만 관심을 줬던 건데 지금은 뭐예요? 로지스틱스 해가지고 고객 서비스까지 강조가 되고 지금은 공급사슬 관리해가지고 뭐예요? 다른 여러 분야하고 다 연계가 돼가지고 물류 개념이 크게 확산된 거예요. 단순한 마케팅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물류 개념이 크게 확산됐다는 거. 가지고 교과서마다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마다 맨 앞부분에 물류 개념이 언제부터 어떻게 정의가 됐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마케팅 협회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교과서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마케팅 학회에서는 물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요. 생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상품의 이동과 취급에 관한 관리다고 해가지고 물류를 정의합니다. 물류에 대한 최초의 정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1976년에 와가지고 미국 물류관리협회에서 이제 물류 개념을 벗어나가지고 로지스틱스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물류관리협회에서 물류를 갖다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여러 활동을 포함하되 수요 예측이나 주문 처리는 물류가 아닌 마케팅의 영역으로 구분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물류 개념에 수요 예측이나 주문 처리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물류 개념이 확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물류 개념이 확대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공급사슬 개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나 주문 처리를 갖다가 물류가 아닌 마케팅의 영역으로 구분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과거에는 마케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이제 물류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요 예측, 주문 처리까지도 다 넓게 물류 개념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물류가 아닌 마케팅의 영역으로 구분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개념이 크게 확산되면서 물류 개념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겁니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3번 오늘날 운송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공간적 거리 극복. 운송이 창출하는 효용이 뭐예요? 장소적 효용,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운송이 토탈 마케팅 비용의 절감, 고객 서비스 향상이라고 하는 관점도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다. 운송도 물류의 한 활동이고 따라서 우리가 물류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 물류비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개선 다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물류의 본원적 활동의 하나가 운송입니다. 물류 활동의 보관, 운송, 하역, 그 출발점인 포장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활동 아니에요. 물류의 본원적 활동인 운송은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이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물류로 발전된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운송은 재화를 효용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높은 장소로 이전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높은 장소로 이전하는 활동이 운송이다 하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이걸 바꿔놓고서 높은 장소에서 낮은 장소로 이전하는 거 하고 틀린 걸 찾아라 이런 문제도 2번 나왔습니다.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번도 뭐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국내 화물 운송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여전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문제째 보는데 전문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죠.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여기서도 자, 국내 화물 운송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1번 공로 운송. 자, 국내 화물 운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다 아시죠? 화물자동차 운송, 특히 운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물류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여러 가지 물류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운송비입니다. 60% 이상이에요. 두 번째가 보관비고요. 근데 여기서 공로 운송은 운송거리가 단거리이기 때문에 전체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했는데 자, 운송이 가장 큰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면서 그중에서 또 제일 큰 게 뭐예요? 공로 운송이에요. 화물자동차 운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공로 운송입니다. 그리고 또 항공 운송의 경우에도 앞뒤에 공로 운송이 연계가 돼야죠. 해상 운송도 앞뒤에 공로 운송이 연계가 돼야죠. 가장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번 틀렸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죠? 당연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다음에 2번 화물 운송의 출발, 도착 관련 경로의 편중도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편중도가 높다는 얘기는 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 하면 뭐죠? 경부선, 고속도로, 경부선 아니면 경인선 이거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로 이제 항구가 있는 부산항, 인천항 또 인천공항 그러니까 당연히 편중돼 있는 거예요. 경로가 경로의 편중도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편중돼 있다는 말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보시면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항만을 이용한 물동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정 수출입 항만의 편중도가 높다는 거 맞습니다. 항공 운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항만에 비하면 어림없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항만 운송입니다. 근데 특히 항만 운송이라고 할 때 수출입 항만의 편중도가 높다. 거의 뭐예요? 부산항 아니면 인천항이에요. 부산항, 인천항. 그래서 그만큼 이제 특정 수출입 항만의 편중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요. 그 다음에 3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영세업체가 많고 전문화 대형화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운송 서비스의 질이 많이 위협받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물론 규모가 제일 큰 건 운송 가맹사업이죠. 근데 가맹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고 그중에서 개인 운송사업자가 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영세업체가 매우 많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화주기업과 운송인과의 협업적 관계가 미흡하여 제3자 물류나 제4자 물류로 발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잖아요. 물류정책기본법에서도. 물류정책기본법의 경우에도 제3자 물류를 갖다 이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갖다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제3자 물류를 갖다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번 문제, 고마운 문제죠. 서비스 문제. 자, 물류활동 및 합리화를 위한 3S 1L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3S 1L 원칙. 자, 화물운송에서는 이게 나왔고, 자, 물류관리론 시험 문제에서 27회 시험에서 물류관리론에서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7R 원칙이 나왔어요. 물류관리론에서는 7R 원칙, 자, 화물운송에서는 3S 1L 원칙이 나왔습니다. 자, 3S 뭐죠? 3S, surely, safely, 그 다음에 그래서 나와 있고요. 스피디 나와 있죠? 세 가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L은 뭐죠? 1L은 low, 저비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대체성은 없습니다. 대체성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substitute인데
여기는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에다가 1L, low, 저비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9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좀 약간의 좀 어려운 문제죠. 49번 문제는. 자,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나왔는데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몇 개 정도 틀린다고 해서 다 맞는 거는 합격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게 27회 시험 문제도 시험 끝나고 나와서 뭐 말씀하시는 게 법규도 비교적 쉬웠고 해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합격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의 운행상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로 이제 도로법이나 이런 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것하고 약간 유사한 내용이 26회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26회 지난번 시험에서는 자, 화물자동차 운행 제한 기준 해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이제 도로법에 규정된 기준 갖고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일부는 도로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행상 안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게 뭐냐고 했습니다. 안전 기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적재 중량인데 자,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이 있죠. 적재 중량 또는 적재 정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10톤 트럭이 있다 그러면 10톤까지 실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딱 10톤까지만 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110% 이내일 것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적재 중량 110%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입니다.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우리가 110%라고 할 때는 10%를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1을.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라고 했을 때 자동차 길이에다가 그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한 길이니까 결국 뭐 이것도 110% 아닙니까? 110%를 넘지 아니할 것 맞습니다. 근데 화물자동차인데 승차 인원 보통 몇 명이죠? 3명 아닙니까? 자, 승차석에 3명 탈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110%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 자, 승차 인원 얘기할 때 110%라는 말 이런 말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승차 인원 이외에는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안전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3명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되게 틀렸습니다. 자, 리을에 너비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근데 이때 후사경의 높이보다 후사경이 뭔지 아시죠? 후사경 100mm입니다. 100m. 100m를 갖다 후사경이라고 해가지고 한자까지 이렇게 써놨네요. 왜 그래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서는 후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자까지 써가지고. 도로법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근데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그리고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그 너비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를 넘지 아니할 것 맞습니다. 다음에 높이입니다. 운행상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높이인데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m를 넘지 아니할 것. 이거는 다른 과목에서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길 가다가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육교 높이가 최소한 4.5m죠. 이거는 우리가 화물자동차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5m. 근데 화물차가 4.5m 꽉 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꽉 차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4.5m는 말이 안 되죠.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4.4m입니다. 4.0m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내용. 자, 승차 인원인데 110%라는 거 말도 안 되고 높이가 육교 높이가 4.5m인데 여기서 차량 높이가 안전기준이 4.5m를 넘지 아니할 것 하면 꽉 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2개만 찾아내면 나머지 맞는 거다. 3개. 답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 니은, 리을 이런 문제 꽤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잘 판단하시면 답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49번도 그렇고요. 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뭐 이론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냥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닌 이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한 문제 더 보죠. 이것도 여기서 공부하는 이 내용은 아닙니다.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의 허가 기준.
물류 관련 법규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법규 문제입니다. 허가 기준 대수 과거에 500대였죠. 500대였고 전국 8개 이상의 시도에 50대씩 분포가 됐어야 되는 건데 2022년에 바뀌었습니다. 2022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500대가 아니라 50대 이상. 50대 이상. 물론 여기서 운송 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 포함합니다. 8개 이상의 시도에 몇 대 이상? 5대 이상 분포되어야 합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법규 공부했으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되죠. 자, 화물자동차의 종류인데 일반형, 덤프형, 밴형 및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및 영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이에요. 이것도 옛날에는 몇 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 영업에 필요한 면적. 자, 최저 보유차고 면적 나와 있죠. 화물자동차 한 대당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그렇죠. 한 대당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큼 최저 보유차고 면적입니다. 그 밖에 운송시설, 화물정보만 갖추고 있어야죠. 가맹사업자예요. 가맹사업자니까 당연히 화물정보만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답은 1번입니다. 이거 뭐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문제 또 나오기를 갖다 기대하면서 자 이제 5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1번은 화물자동차 구조에 의한 분류 중에서 합리화 특장차가 뭐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분류하는 문제가 또 간혹 나왔었죠. 그동안 몇 번. 그래서 합리화 특장차라고 그랬습니다. 합리화 특장차 해가지고 믹서트럭, 분립체, 운송차. 분립체가 뭐예요? 가루 얘기하는 거죠. 분립화물. 산화물 얘기하는 거죠. 액체 운송차, 되게 탱크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탱크롤이. 그 다음에 냉동차가 있습니다. 믹서트럭은 레미콘 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믹서트럭은 레미콘 차량 얘기하는 것이고 액체 운송차는 탱크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뭐예요? 이것들은 전용 특장차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전용 특장차. 물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죠. 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덤프트럭 있잖아요. 덤프트럭.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4가지에다 덤프트럭 포함해가지고 이건 뭐라 그래요? 전용 특장차라고 합니다. 전용 특장차고 합리화 특장차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하나예요. 일반 차량인데 일반 차량에다가 리프트 게이트를 갖다 부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합리화 특장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화물차를 갖다가 몇 가지를 분류할 때 나오는 그 개념인데 그래도 그동안에는 몇 번 정도는 나왔던 거죠. 그래서 크게 구분하는 정도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정보 시스템. 우리가 화물차 운송정보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IRS. 원래 이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죠. 지능형 교통 시스템 해가지고 ITS 제일 많이 나오고 ITS의 하위 시스템.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CVO가 많이 나오죠.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또 CVO의 하위 시스템 또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자, 출하되는 화물의 양, 중량 및 부피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차량 선택, 또 한 대 차량에 몇 개 배송처의 화물을 적재할 것인지를 계산해내고 화물의 형상 및 중량에 따라 적재함의 어떤 부분에 화물을 적재해야만 가장 효율적인 적재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 그 적재를 갖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적재를 영어로 배닝이라고 해요. 배닝. 우리가 보통 배닝이라고 할 때는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갖다 넣을 때 배닝, 꺼낼 때 디배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닝이라는 말이 화물을 넣고 꺼낸다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적재, 그 다음에 양하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바로 배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VMS. 그래서 여기서 적재함의 어떤 부분의 화물을 적재해야만 가장 효율적인 적재가 될 것인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은 바로 VMS가 되겠습니다. WMS는 당연히 웨어하우스가 뭐예요? 창고 아닙니까? 창고 관리 시스템 얘기하는 것이죠. 라우팅 시스템은 이제 운송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CVO는 ITS의 하위 시스템 해가지고 첨단 화물 운송 정보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적재와 관련된 게 아니라 뭐예요? 적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경로 이런 것들을 갖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게 적재와 관련된 거 해가지고 VMS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53번 문제도 자가용 화물차하고 사업용 또는 영업용이죠. 영업용 화물자동차 해가지고 뭐 많이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가장 초보적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시험에도 몇 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 화물차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자가용 화물차 이용 시보다 기동성이 높고 보험료가 적다. 자, 기동성을 따지면 자가용이 높을까요? 아니면 영업용이 높을까요? 당연히 자가용이 높죠.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거라면 뭐요?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기동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자가용 화물차 이용 시보다 자, 기동성이 높고 보험료가 적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가용 화물차 이용 시보다 기동성이 떨어지고 보험료도 높아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용 화물차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돌아올 때 복화 화물 운송이 가능하죠. 복화 화물을 갖다 운송하게 되면 그만큼 또 운송비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자, 돌발적인 운송 수요 증가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맞습니다. 영업용인 경우에는 가능하죠. 만약에 자가용인데 돌발적인 운송 수요가 증가했다. 이럴 때는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안 됩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영업용이기 때문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량과 필요한 규격 및 종류의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맞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니까는 화물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여러 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선택이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운임이 저렴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체와 계약 운송이 가능하다는 거 역시 자,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거 역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전혀 안 나왔습니다. 다 쉬운 문제들이죠. 자, 이제 전문적인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54번 화물 운임의 부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화물 운송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운임 많이 나오죠. 자, 운임에 대한 내용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근데 되게 시험 문제 나왔던 여기 문장 표현 그 자체 다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예전에. 생소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표현 그대로 반복해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아주 쉽게 낸 그런 내용입니다. 종가 운임. 종가라는 말은 뭐예요? 가격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종가, 가격을 따른다. 그래서 이건 운송되는 화물의 가격에 따라 운임 수준이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화물의 가격에 따라서 운임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가 운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고요. 이번에 최저 운임이 있습니다. 최저 운임은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운송량이에요.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운송량을 적재하거나 일정 거리 이하의 단거리 운송 이럴 때 실운임이 일정 수준 이하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럴 때 최저 수준을 적용하죠. 그래서 이럴 때 적용하는 최저 수준의 운임을 갖다가 최저 운임이라고 합니다. 자, 3번에 특별 운임 해가지고 운송거리, 서비스 수준, 운송량, 운송시간 등에 따라 운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자, 운송량, 운송거리, 운송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단일 운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운임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단일 운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일 운임. 자, 특별 운임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나옵니다. 특별 운임은 뭐냐면 주로 이제 해상 운송할 때 해운 동맹이 있잖아요. 그 해운 동맹이 결성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럼 해운 동맹은 당연히 뭐예요? 자, 이 동맹 선사가 아닌 해운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사로부터 뭐예요? 화물을 많이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자, 비동맹과 그거 갖다 흔히 적취 경쟁이라고 그래요. 자, 취급 화물을 갖다가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 해가지고 이걸 적취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 적취 경쟁을 위해서 그런데 특정 구간에서 경쟁업체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예요? 운송원가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는 거예요. 낮은 운임을 적용해가지고 화물을 확보하는 거죠. 가지고 이제 경쟁업체를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원가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해가지고 화물을 갖다가
적취할 때 이럴 때 적용하는 게 특별운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특별운임도 시험 문제 별로 나왔던 겁니다. 별도로. 자, 품목별 운임이 있습니다. 품목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품목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거예요. 반송운임은 보낸 다음에 반송되는 경우 적용하는 운임이죠. 반송.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인수거부, 인계불능 등에 의하여 반송 조치할 때 받는 운임이 반송운임입니다. 여러 가지 화물운송의 화물운임의 부과 방법인데 용어에 따라 이해하시면 돼요. 종가 가격을 따른다. 그리고 동일한 요율이니까 당연히 단일 운임이죠. 이거는 특별이 아니라 품목별 반송해가지고 그러니까 용어 뜻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번 문제도 뭐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일반 화물차의 화물 적재 공간인데 박스형 덮개. 많이 보시죠? 뭐예요? 택배 차량 아닙니까? 자, CJ나 쿠팡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쓰는 택배 차량에서 보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형 덮개를 갖다 고정적으로 설치했단 말이에요. 이런 차량이 뭐냐? 이런 차량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차량을 우리는 맨형 화물차라고 하는 거죠. 일명 탑차라고 부릅니다. 탑차라는 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번 탑차라고 해가지고 맨형 화물차 얘기하는 겁니다. 박스형 덮개를 고정적으로 설치한 차량이다. 이것도 역시 가장 초보적인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5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송 방식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배송에 관한 사항을 시간대별로 계획하고 표로 작성한다 그랬죠. 표로 작성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다이어그램이죠. 표로 작성했다고 하면 다이어그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다이어그램 운행인데 배송인데 근데 두 번째 배송처 및 배송 물량의 변화가 심할 때 방문하는 배송처, 방문 순서, 방문 시간 등을 매일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매일 변동이죠. 다이어그램인데 매일같이 변동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씁니까? 다이어그램인데 변동해가지고 설정하는 배송 방식이다. 변동 다이어그램입니다. 설마 이렇게 쉽게 내느냐? 이렇게 쉽게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함정이 있자? 함정 없죠. 그냥 변동 다이어그램 배송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뭐 시험 문제 이것도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해가지고 56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8번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인데 너무 많이 잘 아는 계산 문제죠. 너무 쉽고 다음과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과 철도 운송의 조건이에요. 분기점 찾는 거죠. 철도 운송의 분기점. 그래서 두 운송수단 간 경제적 효용거리 분기점이 뭐냐고 했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채트반 공식 이용해야죠. 채트반 공식 이용해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철도 운송비 40원, 화물차 운송비 80원, 철도 부대 비용 10,00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경계가 얼마예요? 경계를 뒤로 가고 한다면 10,000원, 10,000원 나누기 저 화물차 운송비 80원 빼기 철도 운송비 40원 해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채트반 공식에 따른 경제적 효용거리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10,000원 나누기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딴 것도 안 나와요. 복잡하게 꼬일 것도 없고요. 똑같이 나옵니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00원 나누기 80원 빼기 40원. 40원분의 10,000원입니다. 얼마죠? 250km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58번. 컨테이너 전용이에요. 컨테이너 전용. 철도 무게화차. 무게화차라는 게 뭐예요? 뚜껑이 없는, 지붕이 없는 화차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이 없는 화차인데 자, 철 컨테이너 전용 무게화차의 종류가 아닌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오픈탑카 맞아요. 플랫카 바닥만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카 컨테이너 전용입니다. 컨테이너카는 그냥 플랫카는 컨테이너를 갖다가 고정시킬 수 있는 설비가 없는 거고 컨테이너 전용카는 컨테이너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더블 스택카 2층이에요. 돼 있는 겁니다. 탱크 화차. 탱크에 뭐 집어넣습니까? 액체 아닙니까? 탱크에 싣는 게. 그게 액체 전용 화차 아닙니까? 컨테이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다른 거 몰라도 아닌 거 탱크 화차 답 나오죠. 그냥.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제 28회 시험에서도 이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철도 화물 운임 및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철도 화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자, 화물 운임의 할인 종류에는 자, 철도 화물 운송을 할 때 운임에서 자, 운임이 종류에 관한 내용인데 화물 운임의 할인 종류에는 왕복 수송 할인 있습니다. 탄력 할인 있고요. 사유화차 할인도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크기, 저 컨테이너, 공 컨테이너 등에 따라 킬로미터당 운임률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죠. 공 컨테이너하고 저 컨테이너 비교하면 공 컨테이너는 빈 컨테이너예요. 빈 컨테이너면 이거에 얼마죠? 74%인 거 아시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3번에 화차 한 량에 대한 최저 기본 운임은 사용화차의 화차 표기 하중 톤수에 100km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200km가 아니라 100km죠. 여러 번 시험에 나온 얘기예요.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자, 3번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 자, 4번 일반 화물의 기본 운임은 한 건마다 중량, 거리, 임률을 갖다 곱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중량 곱하기 거리 곱하기 임률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 경우 한 건의 기본 운임이 최저 기본 운임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 기본 운임을 기본 운임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운임의 할증 대상, 할증. 더 추가하는 거예요. 기본 운임보다 더 높게 받는 겁니다. 높게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귀중품이거나 위험물이거나 특대 화물일 때 이럴 때는 할증을 해야죠. 당연히. 다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 기본 운임은 100km. 특히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저 컨테이너의 74% 운임률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60번 문제도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철도 운송 서비스 형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죠. 자, 셔틀 트레인, 블록 트레인, Y 셔틀 트레인, 싱글 wä건 트레인, 라이너 트레인. 설명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온 겁니다. 설명도. 문장까지 다 똑같아요. 가지고 나온 건데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우리 책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셔틀 트레인, 셔틀 뭔지 아시죠? 철도역 또는 터미널에서 화차 조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돼 있어요.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돼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고정되며 출발지, 목적지, 출발지를 연결하는 루프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차 형태, 셔틀 트레인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블록 트레인 나와 있습니다. 자, 블록 트레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블록 트레인은 자, 스위칭 야드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고, 자, 블록 트레인 스위칭 야드를 갖다 이용하지 않고 철도 화물역 또는 터미널 간을 직행 운행하는 전용 열차의 한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화차의 수와 타입이 여기서도 화차의 수와 타입 잘 나오는 거예요.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블록 트레인은 뭐예요? 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험 문제 나올 때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예전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틀린 겁니다. 2번 틀린 거예요. 앞에는 맞습니다. 자, 스위칭 야드를 이용하지 않고 철도 화물역 또는 터미널 간을 직행 운행하는 전용 열차의 한 형태다. 맞아요. 근데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머지 다 맞는 얘기죠. Y 셔틀 트레인 해가지고 한 개의 중간 터미널을 거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셔틀 트레인과 동일한 형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단지 한 개 중간 터미널을 갖다 거친다는 거, 요 점에서 요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다음에 4번에 싱글 wä건 트레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의 중간역 또는 터미널을 거치면서 운행하는 방식이에요. 목적지까지 열차 운행을 위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글 wä건 트레인. 마지막으로 라이너 트레인이 있습니다. 이건 장거리 구간에서 여러 개 소규모 터미널이 존재하는 경우 역의 열차와 같이 각 기차 터미널에서 화차를 갖다가 픽업 앤 딜리버하는 서비스 형태. 이 표현도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픽업 또는 딜리버하는 서비스 형태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라이너 트레인 맞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철도 운송 서비스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특징들을 잘 확인하시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문제까지 살펴봤고 뒤에 문제를 있는데 그 뒤에 문제는 좀 더
약간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 문제는 좀 약간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때요?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다 그렇습니다.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 정리하시고 나서 가서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